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시험 감독관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소년을 덮쳤습니다. 그리곤 어디선가 무시하듯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 세탁소 아들 아니야? 제가 여기 왜 왔대? 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교실 안을 더 크게 울렸고 그의 손에는 땀이 베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리곤 결국 꾹 참아왔던 그의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17세 소녀 소피아 김은 한국에서 이민 왔다는 이유로 인종차별까지 당하면서도 이 시험을 꼭 보겠다며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까지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소피아 김입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맨해튼 메이플 고등학교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리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뉴욕 거리를 지나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대회는 제게 큰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해 꽂히는 것을요. 모두가 저를 이방인처럼 쳐다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세탁소에서 입던 낡은 셔츠를 입은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시험 감독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는 비웃듯 말했죠. 그 순간 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탁소 아들이 여길 왜 왔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땀이 배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참가 신청서와 추천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저를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창가에서 가장 먼 그늘진 자리였습니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이 숫자들, 이 방정식들, 이것이 제 언어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배신하지 않는 언어요. 저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조롱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문제와 저 둘만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머니의 손에 벤세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가 세탁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생각났죠. 저에게 수학은 그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마지막 문제의 답을 적고 있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만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감독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난치는 거니?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제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당당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탁소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기다리던 저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게시판으로 달려갔죠.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소피아 김 만점.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내 대표 선발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었어요. 분명 저는 만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수학부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교장실로 가보라는 말씀만 남기셨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저를 맞이하셨어요. 자리에 앉자 교장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 성적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아시아계 여학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실감이 사라지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고 이어서 이 모든 상황이 혹시 꿈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학교의 이미지와 전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제 실력이 아닌 피부색과 성별로 판단받는 현실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학은 객관적인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감사하다는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분노, 슬픔,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감정은 결심이었죠. 이런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날 저녁 세탁소로 돌아와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다림질을 하시며 땀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며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이 나라에서 차별과 편견을 견디며 살아오셨어요. 세탁기의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숫자에는 편견이 없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22는 항상 4입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요. 부모님이 쉬는 짧은 시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꿈, 그들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힘이 되었어요. 세탁소의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게 적었어요. 내가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날 밤 수학 문제를 풀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좌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고요. 세탁소 소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차별의 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세탁소에서의 나날은 반복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세탁물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땀냄새 가득한 작업복부터 비싼 디자이너 옷까지 모든 옷이 똑같이 취급되는 곳이었죠. 세탁소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저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MIT 교수들의 논문을 읽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PDF 파일들을 프린트해 작은 책상 위에 쌓아두고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죠. 어느 비오는 화요일 밤, 한 논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MIT 박사과정 학생이 쓴 최신 수학 논문이었어요. 집중해서 읽어내려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명 과정 중간에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종이 가득 계산을 하며 논문의 논리를 따라가 보니 결국 오류를 발견했어요. 증명 과정의 핵심 단계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수학적 논리는 분명했어요. 용기를 내어 논문의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손하게 제 발견에 대해 설명하고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마도 한 고등학생의 이메일을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논문에 언급된 참고 문헌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이 논문이 MIT의 명예교수인 리처드 브라운의 연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리처드 브라운은 현대 수학의 거장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교수님께 직접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진지하게 제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고등학생이지만 수학에 대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
마치 바다에 병을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착할지 읽혀질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주가 지난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을 학기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의 노신사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세탁물을 맡기러 오신 줄 알고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소피아 김이라는 학생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피아라고 대답하자 노신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분이 바로 리처드 브라운 교수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MIT 논문의 오류를 발견한 학생이라며 제 편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교수님을 세탁소 안쪽 제 작은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논문들과 계산 노트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교수님 앞에서 오류를 설명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수식에 집중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교수님은 제 설명을 경청하시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독학으로 알아낸 것인지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교수님은 제 재능이 특별하다며 직접 가르쳐주고 싶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세탁소의 작은 책상에서 시작된 저의 수학 여정이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 준비가 된 순간이었어요. 리처드 교수님의 지도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교수님은 세탁소에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의아해하셨지만 곧 교수님의 진심을 알아보셨죠. 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손님 중에 가장 좋은 간식을 교수님께 대접하셨어요. 2달 동안 저는 대학원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 이론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제 학습 속도에 놀라워하셨죠. 한국인의 근면함과 끈기를 물려받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인내와 노력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교수님은 마침내 제게 미국 전국 수학 경시대회 참가를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었고 전문적인 코칭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저는 세탁소에서 독학한 이민자의 딸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제 능력을 확신하셨어요. 대회 당일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참가자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학교 유니폼이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세탁소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죠.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바로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세탁소에서 자란 소녀, 이게 바로 저였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참가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지난 대회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 앉았죠. 시험지가 배부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세탁소의 작은 책상에서 시작된 꿈이 이곳까지 저를 이끌어왔어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문제를 보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문제와 저만 존재했습니다. 각 문제는 복잡했지만 리처드 교수님과 함께 연습했던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특히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니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접근법을 활용했죠.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에 모든 문제를 완성했어요. 결과 발표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탁소에서 일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부모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성취가 곧 부모의 자부심이 되는 문화가 있었죠.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역대 최고 점수로 전국 챔피언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세탁소에 있던 손님들까지 축하해 주셨습니다. 뉴스에서는 세탁소에서 자란 이민자 소녀의 성공 스토리라며 저를 소개했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승 상금은 생각보다 컸어요. 부모님께 드리려 했지만 두 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죠. 그 돈으로 좋은 노트북도 사고 부모님 세탁소 옆에 작은 공부방도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저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소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도전과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후 저희 가족에게는 잠시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세탁소를 일요일에 쉬시며 저와 함께 뉴욕 시내를 구경하셨어요. 어머니는 특히 기뻐하셨죠. 한국에서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세탁소에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제 성공은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으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죠.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사를 만나기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뇌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즉각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온 청구서를 보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치료비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저희 가족은 최소한의 의료보험만 갖고 있었고 그마저도 많은 치료 항목을 커버하지 못했어요.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죠. 이민자 소상공인에게 미국의 의료비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병원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항목을 분석했죠. 그러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검사가 중복 청구되어 있었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청구서 오류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 행정부서를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찾은 오류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죠. 결국 담당자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청구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끈기와 치밀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금액도 저희 가족에게는 버거웠습니다. 세탁소 수입만으로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뉴스가 떠올랐죠. 우리 가족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미안해하셔야 하는지 이 불공정한 현실이 야속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돕겠다고 말이죠. 리처드 교수님께 연락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결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국제대회 우승에는 상당한 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게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병원과 세탁소를 오가며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들을 풀었죠. 때로는 병원 의자에서 졸며 공부했고
세탁소에서는 다림질하며 수학 공식을 외웠어요.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다가왔어요. 이제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과 겨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 뒤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끈기가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수학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어요. 리처드 교수님의 도움으로 예선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명문 사립학교나 과학고 출신이었죠. 세탁소 소녀는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의 병원을 방문하고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공부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깨어있는 일상이 되었죠. 피곤함이 몰려올 때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미국 대표 선발 결과가 발표된 날 리처드 교수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죠.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온 수학 영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도 있었죠. 대회장에 들어서자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각국의 대표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세탁소의 작은 창에서 보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첫째 날 시험은 3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2문제는 어렵지만 해결 가능했어요. 마지막 문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학적 난제의 변형 문제였어요. 수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 문제를 올림피아드에서 변형하여 출제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리처드 교수님이 알려주신 접근법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펜을 놓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시험도 비슷한 난이도였어요. 모든 문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하면서 제 접근법이 독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들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결과 발표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뒤척이며 밤을 보냈어요. 만약 입상하지 못한다면 어머니의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마침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대회장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코치들로 가득 찼어요. 순위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3등, 2등이 발표되고 아직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혹시 입상조차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금메달 수상자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저의 독창적인 해결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심사위원의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어요. 소피아 김, 미국 대표 금메달 수상. 전 세계 수백 명의 참가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세탁소에서 보냈던 모든 밤과 병원 의자에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금메달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탁소 소녀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순간이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제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이민자 가정의 딸이 세계 수학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죠. 올림피아드 상금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도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재활치료에 사용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세탁소에도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죠.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MIT에서 보낸 입학 허가서였어요. 전액 장학금과 함께 입학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하며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입학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온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셨죠. 미국에 온 지 10여 년 아직도 영어가 서툴러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던 아버지께 이 초청장은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날 가슴이 떨렸어요. 한국인 특유의 절제된 예의범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대통령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특히 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겪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의료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에 저의 참여를 요청하셨어요. 수학적 사고를 통해 의료 비용 모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백악관 방문 후 MIT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물려받은 근면함과 끈기는 이곳에서도 큰 무기가 되었죠. 다른 학생들이 주말에 파티를 즐길 때 저는 도서관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학업과 함께 의료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청구 시스템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했죠. 이 모든 노력이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의료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40%나 줄일 수 있었어요. 이 성과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소녀의 꿈이 이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 세탁소 일도 조금씩 도우실 수 있게 되셨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어머니의 병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MIT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어요. 교수님들은 제 연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동료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의 작은 책상에서 독학하던 시절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의료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저희 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리처드 교수님은 저에게 더 큰 도전을 제안하셨어요. 국제 의료 데이터 컨소시엄에 참여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의료 체계를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미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의료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백악관에서 두 번째로 초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성과를 이룬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성공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뉴욕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도왔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옷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작업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셨지만 이제는 직원도 고용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졸업을 앞둔 봄, 제게 많은 취업 제안이 왔어요. 유명 기업들과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과 함께 입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를 계속하면서 남은 시간은 제가 자란 커뮤니티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 MIT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뉴욕 퀸즈의 세탁소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이름은 수학의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특별한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발견할 때마다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이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수학의 빛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했어요. 부모님들을 위한 영어 교실도 열었고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세탁소 소녀의 작은 꿈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MIT와 뉴욕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수학의 빛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인의 근성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